덕스러운 것들의 순위를 매겨보는 덕보드 차트. 안녕하세요. 덕보드 차트의 에이스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연말 잘 보내시고 계세요? 이번 덕보드 차트에서는 연말 특집으로 멤버들의 근황과 각자의 덕질한 얘기를 소소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 에이스는 사실 요즘 딱히 덕질이라고 할 만한 걸 하고 있지 않아서요. 그나마 제일 비슷한 것이 최근에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를 본 것 정도인데, 이번 스타워즈에서는 딱히 이거다 할 만큼 그런 덕포인트를 못 잡았어요. 카일로 렌 역의 아담 드라이버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한데요. 그 HBO의 걸스에서 나오기도 했죠. 근데 카일로 렌이 너무 찌질하고, 아니 사실 뭐 찌질한 것까진 괜찮은데 너무 좀 약해서 실망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선 좀 더 멋진 모습 기대하기로 하고요. 스타워즈 얘기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덕보드 차트에서 저는 새로운 취미인 UFC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우연한 계기로 종합격투기 경기를 친구와 관람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걸 시작으로 지금까지 UFC 경기를 보는 것을 새로운 취미로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 즐긴 시간이 그렇게 얼마 되진 않은 만큼 덕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고 사실은 정말 생초보지만 그래도 나이 먹고 갖게 된 얼마 안 되는 새로운 취미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2D 격투 게임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요. 저는 원래 게임을 할 때 공략집이나 기술집을 일체 보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사람이랑 같이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격투 게임을 할 때에도 늘 컴퓨터 상대로 하고 커맨드 간단한 기술 몇 개만 남발하는 정말 사실 남들 보여주기 창피한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플레이하면서 대체 무슨 재미로 격투 게임을 하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비록 화려한 기술이나 인간 사람과 대전하면서 느끼는 쾌감? 이런 거는 즐기지 않지만 나름대로 2D 게임 특유의 스피드감과 한 대 한 대 주고받고 하다가 아슬아슬하게 다운시키는 그런 스릴감, 그리고 화려한 비주얼을 즐겨왔답니다. 아마도 제가 UFC에 빠지게 된 이유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UFC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울티메이트 파이팅 챔피언십의 약자로 현재 가장 메이저한 종합격투기 단체입니다. 그 옥타곤이라고 하죠. 철책이 있는 케이지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정말 그 영화에서나 나오는 지하세계 격투?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UFC에서도 현재는 이제 체급도 있고, 이제 라운드도 있고, 반칙도 있고, 뭐 판정도 있어서 좀 스포츠 같은 느낌이 좀 나기도 하지만 막상 시합을 보면 또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그 한 대 딱 제대로 들어가서 이제 눈이 풀린 채로 완전 다운된 선수한테 달려들어서 심판이 이제 막 뜯어낼 때까지 파운딩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제 무시무시하기까지 하는데요. 이제 피도 많이 튀기고 뼈가 댕강 부러지기도 하고, 게다가 이런 장면을 집요하게 슬로우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그걸 멍하니 보고 있는 나 자신을 자각하게 되면 정말 사실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치만 이제 UFC는 확실히 돈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쇼처럼 아주 잘 포장해 놓아서 이러한 죄책감을 교묘하게 잊어버리게 합니다. 음악이나 이제 관중들의 함성, 화려한 조명, 사회자의 그 특유의 고함 소리, 이런 것들이 미국의 화려한 쇼 프로그램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좀 좋아하는 조지 알도, 뭐 크리스 와이드먼 이렇게 막 줄줄이 챔피언 벨트를 넘겨서 좀 시무룩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경기가 열렸었죠. 개인적으로는 함서희 선수의 경기가 좋았는데요. UFC 여성부 경기는 사실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얼마 전에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던 론다 로우지가 홀리홈에게 그냥 막 무참하게 져버려서 그 인기가 계속될지 약간 걱정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 경기에서 홀리홈이 진짜 멋있긴 했습니다. 사실 제가 UFC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다름이 아닌 허브딘 심판인데요. 허브딘 심판은 사실 그 전 선수 출신이기도 하죠. 왠지 언제나 선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그 표정과 막 그런 게 왠지 덕심을 끌어오르게 하더라고요.
이번에 열린 로드 FC에도 나와서 좀 반갑기도 했습니다. UFC를 스포츠로 인정하지 않는 곳도 많다고 들었어요. 미국에서도 주마다 그게 또 막 법이 다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복싱과 UFC를 비교하면서 UFC는 스포츠가 아니다, 포르노다라고 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정말 뭐랄까 길티 플레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치만 제가 격투 게임에서 보았던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을 보는 거는 정말 굉장한 즐거움입니다. 저게 진짜 실제로 가능한 기술이었구나, 저게 정말 하면 먹히는구나 하고 저도 모르게 감탄하게 돼요. 특히 저처럼 운동신경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정말 매 순간 어떻게 사람이 저런 걸 할 수 있나 넋이 나가게 됩니다. 다음에 태어나면 꼭 어렸을 때부터 도장에 다니겠어 하는 그런 되도 않는 다짐도 하게 되고요. 그럼 지금까지 에이스의 최근의 덕질, UFC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무슨 얘기를 들려주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모두 좋은 연말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덕보드 차트 라이프 사이클 라싸입니다. 최근에 멤버들의 근황, 그리고 내가 주로 하는 덕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제가 선정을 해놓고 사람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같이 하자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이 덕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제일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집에 와서도 게임 조금 하고, 책 보고, 그리고 인터넷 좀 하고, 그게 달아서 좀 집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이 없을 것 같고, 해봤자 고양이랑 노는 거? 그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취미로 가지고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자전거를 2009년부터 탔었거든요. 그래서 횟수로 따지면 꽤 오래됐죠. 그런데 타다 안 타다 그렇게 하는 시간도 많아서 자전거를 아주 잘 탄다 이렇게는 얘기 못하죠. 중간에 부상 당한 적도 있고요. 하지만 다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실전을 굉장히 잘 내요. 게임을 엄청나게 재밌게 하다가도, 예를 들면 디아블로를 예를 들어봐도, 디아블로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 하루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 뒤로 또 몇 년 동안 아예 안 들어가죠. 스타크래프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컨텐츠들, 제가 재작년에는 독서 모임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독서 모임이 사람들이 다 결혼을 하고 각자 사정으로 빠지면서 독서 모임을 안 하게 되니까 저도 책을 읽는 권수가 확 줄더라고요. 원래는 그때만 해도 한 달에 한 4권, 5권 이 정도는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는 거의 쉬지 않고 매년 시즌이 되면 자전거를 또 타니까 상당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취미인 것 같아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제 닉네임도 사실 자전거에서 따온 거긴 하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자전거의 가장 큰 매력은 매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자전거는 덕질하기 아주 좋은 소재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전거하고 게임이나 만화 같은 거랑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첫 번째로 자전거는 기록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에서 레벨업을 하는 것처럼 자전거도 자전거를 자꾸 타면서 경험치를 쌓고 훈련을 하면서 레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티가 많이 나요. 예를 들면 남산 기록 이런 걸 동호인들끼리는 많이 재는데, 내가 7분 정도에 들어갔다 하다가 6분대로 올랐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레벨업이 된 거고, 동호인들 사이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죠. 아, 얘는 6분대니까 잘 탄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템을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게임에서 아이템 모으고 좋은 아이템 막 모으고 이쁜 아이템, 스킨 이런 거를 사잖아요. 사람들이 부분 결제를 해가지고.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 같은 경우도 자전거 입문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자전거고 똑같은 바퀴처럼 보이지만 자전거를 조금이라도 이제 타보고 뭐 동호회 활동 같은 걸 해보고 하면 그게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아이템들이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심지어 바꿀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자전거 바퀴 휠이라고 하죠. 휠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손을 잡는 부분 핸들바 이런 것도 더 이쁘고 더 가볍고 그런 걸로 자전거는 가벼운 게 미덕이니까요. 그런 걸로 바꿀 수 있고 휠도 소리가 이쁘게 나는 게 있고요. 더 잘 굴러가는 게 있고 모양이 이쁜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좋은 아이템으로 자꾸 바꾸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게임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뭐 비싼 거는 요새는 좀 많이 아시겠지만 비싼 자전거는 1,0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 요새는 고가 자전거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강에 나가면 그런 선수들이 타는 것 같은 그런 자전거들도 아주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제 자전거도 살 때는 굉장히 무리해서 산 자전거였는데도 뭐 동호회 활동 같은 데 가면 그렇게 비싼 자전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어서 그리고 겁쟁이 페달 애니메이션 만화를 보신 분이라면 좀 알겠지만 운동을 못해도 잘 탈 수 있어요. 이건 지구력 경기이기 때문에 지구력 경기고 경험이나 자기가 타왔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이라도 잘 탈 수 있어요. 연습만 하면. 그래서 상당히 정직한 운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전거를 탐으로써 생기는 어떤 육체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심박을 이렇게 막 올리고 나서 드는 성취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멀리 나갔을 때 느끼는 특별한 기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로 여기까지 오다니 예를 들면 처음에 자전거 탈 때는 한강까지 나갔을 때 그 감동을 잊지를 못해요. 1시간 넘게 걸려서 한강까지 도착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지금은 한강 가는 것부터가 시작이죠. 지금은. 그래서 가끔은 자전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좀 부럽기도 해요. 지금은 웬만한 데는 다 가보고 웬만한 경험, 자전거로 할 수 있는 경험들은 웬만큼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새록새록 또 그리움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자전거는 덕후한테 좋은 운동이다 라는 생각, 라이프 사이클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제 근황이었고요. 제가 계속 즐기고 있는 그런 덕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 좀 궁금한데요.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덕보드 차트에 편하게 덕질하는 꾸봉입니다. 전 이것저것 얄팍하게 덕질을 하는 편인데요. 요즘엔 만화책 보는 것을 가장 즐겨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고 직장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 생각 없이 즐기기만 하는 컨텐츠를 찾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화책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는 올해 재밌게 보았던 만화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추천드릴 작품은 원펀맨입니다. 다들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현재 인기리에 연재되는 작품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그냥 열심히 수련해서 먼치킨 히어로가 된 사이타마라는 사람이 주인공인 히어로물인데요. 주인공이 그냥 열심히 해서 강해졌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코믹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인공을 제외하고는 다들 진지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런 코믹과 진지한 분들의 갭이 이 작품의 재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작화도 아이실드 21의 모라타 선생님이 작화를 하셔서 엄청 뛰어난 작화를 보여주는 것도 작품의 추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 일본 소년 만화 중에 아마 최고봉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애니도 완결이 얼마 전에 나서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작품은 시도니아의 기사인데요. 그 독특하고 디스토피아적인 SF 만화로 유명한 니에이 츠토무 작가의 최신작입니다. 이전작인 블레인 바이오메가에 비해서 많이 캐주얼해졌는데요. 작화도 깔끔해지고 설명도 많아지고 여러모로 보기가 편해져서 감사할 지경입니다. 솔직히 예전 작품들도 좋았지만 좀 보기가 힘든 감이 있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름 할렘물에 로봇 액션물 요소도 있어서 SF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강추하고 싶습니다. 현재 만화책으로 한 12권 정도 나왔고요. 애니로도 2기까지 완결이 나 있는데 애니화가 썩 잘 된 편이라서 두 가지 다 보시는 걸 추천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작품은 4월은 너의 거짓말이라는 순정 만화입니다. 중학생들이 음악도 하고 연애도 하는 이야기인데요. 청춘 성장물이라서 보는 내내 좀 훈훈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림도 예쁘고 클래식 음악을 하는 주인공들의 얘기답게 작중 연주자들의 심리 상태나 내면 등을 음악을 통해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또한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완결 났으니까 기다리지 않고 쭉 봐도 된다는 게 장점이고요. 애니화도 됐었는데 애니화도 아주 잘 된 편이라 애니를 즐기시는 분이면 애니를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추천드릴 작품은 목소리의 형태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앞서 소개해드린 4월의 거짓말과 비슷하게 청춘 학원물인데 앞서 소개해드린 작품과는 달리 약간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각장애로 어린 시절부터 왕따를 당하던 여주인공과 여주인공을 왕따시키다가 외톨이가 된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고등학생이 돼서 그 삶의 희망을 잃고 자살을 하려는 주인공이 자살할 거면 여주인공에게 사과하고 자살하고자 마음을 먹고 여주인공을 다시 찾아가면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화해와 용서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아마 완결이 났으니까 쭉 한번 일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추천드릴 작품은 볼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작품인데요. 평범한 학생이 사교 댄스에 빠져들어서 성장하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내용도 단순하지만 이 그림이 아주 좋습니다. 격렬한 그 그림으로 유명한 소다 마사히토 작가와 되게 유사해서 혹시 문화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소다 마사히토보다는 더 매력적인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재밌으니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릴 작품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라는 소년 만화입니다. 대부분 개성이라는 초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세상에서 개성 없이 태어난 주인공이 우연한 기회에 히어로가 될 기회를 얻어서 히어로 학교에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전형적인 성장형 소년 만화의 플롯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점이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재미를 주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개성이 있고 개성 있는 특수 능력을 잘 표현하고 이런 표현으로 싸움하게 되는 장면도 잘 나타내는 게 이 작품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연재가 많이 되진 않았지만 재밌는 작품이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작품은 라이징 임팩트로 유명한 스즈키 나카바의 7개의 대죄입니다. 예전에 라이징 임팩트부터 징조를 보였는데요. 이 작가가 약간 아도왕 덕후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대놓고 아소왕 같은 기사들이 잔뜩 나오는 액션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스토리 전개도 매우 빠르고 액션도 호쾌해서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매력적인 캐릭터가 부족하지 않나 싶은 게 좀 함정인데요.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좀 찌질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만 이 전개 자체가 아주 시원한 편이라서 재밌습니다. 강추하고 싶네요. 예. 이것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만화책은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좀 많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혹시 위에 나온 것 중에 안 보신 것이 있으면 꼭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굉장히 재밌는 만화니까요.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다른 재밌는 만화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덕보드 차트 그 시절 콘솔 게이머. 안녕하세요. 머리숱 많은 덕후 수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 덕보드 차트는 연말 특집으로 우리 멤버 개개인의 덕질 라이프를 소개하고 있죠.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덕질은 레트로 게이밍입니다. 그 중에서도 콘솔 게임인데요. 그게 뭐가 재밌냐, 추억 보정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재밌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억으로 떠나는 여행, 저의 콘솔 게임 입문 시절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때는 군사 정권이 막을 내리던 1992년, 형의 손에 이끌려 처음 오락실에 간 저는 어떤 한 게임을 보고 몸과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게임의 이름은 스트리트 파이터 2. 그날 이후 저의 모든 정신은 스트리트 파이터로 인해 마비되었습니다. 깨어있을 때도 꿈속에서도 머릿속엔 온통 류와 켄이 날아다니고 달심이 불을 뿜었습니다. 이때는 아케이드 게임이 최전성기로 오락실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제가 다니던 체육관의 나이 지긋한 관장님과 사범님도 오류겐과 아따따 뚜겐을 하면서 놀았지요. 이날 이후 저는 오락실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하루 1,200원 받는 용돈으로는 10분도 채 즐길 수가 없었죠. 아마 이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어머니 지갑에 손대기 시작한 건. 이건 농담이고요. 그렇게 돈을 다 쓰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이미지 트레이닝 시간. 피아노 건반이 그려진 책받침으로 피아노 연습을 하듯 스트리트 파이터 옆자리에 앉아 빈 조이스틱을 잡고 옆 사람의 플레이를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스트리트 파이터에 대한 저의 갈증과 욕망은 커져만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만화 잡지에서 스트리트 파이터가 슈퍼 패미컴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응? 슈퍼 패미컴? 이게 뭐지? 겜보이랑 비슷하게 생긴 걸로 보아 TV에 연결하는 게임기 같았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옆에 가격이 써있네요. 279,000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스트리트 파이터를 집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전 기뻤습니다. 어머니께 달려가 사달라고 했죠. 엄마, 슈퍼 패미컴 사주세요. 게임기인데요. 279,000원 밖에 안 해요. 어머니는 흙수저로 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죠. 다음날 학교에 가서 콘솔 게임 전문가인 친구 꾸봉군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꾸봉군이 말하길 슈퍼 패미컴은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고 콘솔 입문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패미컴이죠. 이름도 비슷하고 재밌는 게임도 많고 무엇보다도 가격도 3만원 밖에 안 해 흙수저들도 할 수 있는 게임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뻐하며 집에 가서 어머니께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환의 준비를 하시던 어머니도 3만원이라는 말에 흔쾌히 돈을 주셨죠. 그렇게 저의 즐거운 콘솔 게임 라이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슈퍼마리오, 버블버블, 메가맨3, 닌자 거북이 신나고 재밌게 게임을 즐기다가 패미컴에도 스트리트 파이터 2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작대기가 하나 더 있네요. 2가 아니라 3였습니다. 하지만 패키지에 그려진 늠름한 모습의 류를 보니 제가 생각한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2가 아니고 3니 오락실에 그것보다 더 대단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트리트 파이터 3를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스위치를 켰는데 그건 제가 알던 스트리트 파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흑백인지 컬러인지 모를 모호한 화면에 깨알같이 작은 캐릭터.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화면이 껌뻑거리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장풍을 써봤지만 나가지를 않네요. 그런데 적이 맞고 쓰러집니다. 투명 장풍인가봐요. 그리고 조작감이 너무 이상해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뿐더러 화면도 너무 깜빡거려서 내가 때리고 있는 건지 맞고 있는 건지 구분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캐릭터 선택장에 16명을 고를 수 있었지만 실은 4명으로 나머지는 클론이었습니다. 속였구나 아줌마. 그래도 전 제 자신을 산해시키며 이 게임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랜 수련 끝에 캐릭터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고 뷰리로 소닉붐과 서머솔트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죠. 나중에는 오락실과 큰 차이가 없다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저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스트리트 파이터 하러 가자. 친구들이 좋아하며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러나 패미컴 화면을 보더니 이게 무슨 스트리트 파이터냐고 그냥 가버렸지요. 전 상처를 받았고 한동안 게임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패미컴은 오래전에 도란스 오작동으로 사망하였고 게임을 별로 안 하던 저는 우연한 기회에 게임샵을 방문했는데 16비트 게임기인 메가 드라이브 중고가 5만원이었습니다. 겨우 5만원으로 꿈의 16비트 게임기를 할 수 있다니 앞뒤 생각 않고 덜컥 구매했죠. 그리고 가장 먼저 산 팩은 스트리트 파이터 2 대시 플러스. TV에 연결하고 스위치를 올리니 세가 로고에 이어서 나오는 캡콤 로고. 맞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는 캡콤에서 만든 게임이죠. 그리고 오락실에서 수천 번도 넘게 봤던 백형이 흑형을 때리는 오프닝이 나옵니다.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흐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짜 스트리트 파이터 2의 맛이었습니다. 다음날 친구들을 초대해서 게임을 시켜주니 친구들이 한결같이 오락실에 온 것 같다면서 진짜 똑같다고 말을 했죠. 근데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는 지겹고 아랑전설이 재밌다고 그냥 가버리네요. 그래도 전 기뻤습니다. 지금도 이 시절이 가장 기억에 남고 콘솔 게임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다른 추억 얘기 해보고 싶네요. 그럼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병신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덕후 헨입니다. 2015년 한 해의 덕질을 돌아보았더니 삼덕후답게 정말 많은 것들을 건드렸었더라고요. 건드렸었다는 말에 이상함을 느끼신 분들은 눈치가 상당히 빠르신 분들이에요. 예, 제대로 파고들지는 않았었다는 말이죠. 게임, 책,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자전거. 나열하자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저는 이것에 올 한 해 영혼을 불태웠구나 라고 할 만한 것들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상반기에는 2008년에 시작돼서 드디어 끝을 맺게 된 3차 슈퍼로봇 대전 Z의 완결판을 열심히 했었는데요. 드디어 건버스트에 이어서 다이버스터가 처음 참전하는 터라 정말 열심히 했었죠. 하지만 슈퍼로봇 대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올해 빠져든 애니메이션은 기생수와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었습니다.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 대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정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할 것 같네요. 전국의 조조로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팟빵에 댓글로 절 응원해주세요. 전 포기 않고 조조를 전파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조조에 대한 맹비난이 쏟아졌지만 전 포기하지 않겠어요. 요동친다 하트! 불타버릴 만큼 히트! 새긴다 혈액의 빛! 전 절대 저를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팟캐스트를 소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비밀로 할 거예요. 아무튼 전 올 한 해 동안 꾸준히 손대고 있었던 건프라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요즘 여기저기에 프라모델을 파는 건담 베이스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건프라에 관심을 가지는 걸 보면서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모델의 일본식 줄임말인 프라모델에는 비행기, 탱크, 전함, 로봇 등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 건담 프라모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실력자분들은 건프라를 사서 도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조, 개수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삼덕후답게 저는 데칼과 먹선 작업까지만 합니다. 데칼은 쉽게 말하면 스티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먹선은 프라모델에 있는 얇게 파인 선을 까맣게 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을 긋는 거죠. 좋아하는 건담을 사서 만드는 것보다는 건프라의 프로모션과 만들 때의 손맛을 좋아하는 저에게 올해 건프라를 꼽는다면은 뉴건담 버카와 사자비 버카입니다. 버카는 카토키 하지메라는 디자이너의 버전이라는 뜻인데요. 버전 카토키 하지메죠. 버카는 기존 디자인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건프라로 재탄생한 카토키 버전의 스타일이에요. 버카 건프라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건 좀 더 현대적이고 좀 그 원래 있었던 디자인보다 그 카토키의 그런 재해석된 디자인과 무수한 숫자의 데칼과 엄청난 숫자의 데칼과 어마어마한 수량의 데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작 스티커가 많은 게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겠지만 버카의 데칼은 일부 그냥 스티커와 많은 수의 습식 데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습식 데칼이란 거는 물에 담궈서 30초, 15초에서 30초 정도 두었다가 핀셋으로 살짝 떼어내서 따로 이렇게 건프라에 붙이는 데칼인데요. 이 습식 데칼을 너무 물에 짧게 담아두면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오래 물에다 넣어두면 그 뒷면에 붙어있는 접착제가 너무 희석이 되어버려서 잘 붙지도 않고 붙일 때도
면봉으로 물기를 조금씩 닦아내주면서 조심스럽게 붙여야 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라면을 끓일 때 면을 살짝 불린 다음에 하나씩 따로 끓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샤브샤브처럼 쫄깃한 면발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먹는 라면은 분명 맛은 있겠지만 다신 먹기 싫어지겠죠. 하지만 이 수고스러움을 거친 건프라는 정말 멋있게 변합니다. 기본적인 부품 색 분할이 그 버카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것에 더불어 데칼이 붙게 되면은 도색을 하지 않고도 웬만큼 도색한 건프라처럼 멋있게 보이죠. 마치 화장을 하지 않은 여자친구와 화장을 한 여자친구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화장을 한 여자친구를 더 사랑하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개조 및 개수까지 바라지는 않으니까 평범한 거죠. 그리고 사자비 버카와 뉴건담 버카 둘 다 한 가지 컬러의, 사자비는 빨갛고 뉴건담은 하얀 그런 기체이지만 장갑의 부위에 따라서 약간씩 톤을 틀리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완성도가 이전 버전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나요. 사자비 원래 버전이라 지금 이제 새로 나온 사자비만 비교해봐도 정말 차이가 엄청나죠. 덩치도 엄청 커졌고요. 게다가 이번 버카에서는 사이코 프레임 디테일이 추가가 됐어요. 사자비에도 들어있고 뉴건담에도 들어있는데 이 사이코 프레임을 해치 오픈처럼 해서 보여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초기 우주세기 건담 프라모델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정말 멋있어졌어요. 특히 뉴건담 같은 경우에는 사자비에는 약간 내부 디테일 같은 느낌의 사이코 프레임이 들어있으면은 유건담은 마치 유니콘 건담에 자극을 받은 듯한 디자인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어깨, 몸통, 다리 모든 부분에서 사이코 프레임 내부의 이 약간 투명한 초록색 사이코 프레임이 장갑이 오픈이 살짝씩 되면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 사이코 프레임 디테일을 전부 다 오픈시킨 유건담은 그 정도라면 정말 지구에 떨어지는 엑시즈를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은 포스를 풍겨요. 비록 제가 사자비 버카는 얼마 전에 모든 걸 데칼을 다 붙여서 완성을 했지만 몇 달에 걸쳐서 작업하고 있는 뉴건담의 습식 데칼 붙이기 대작전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정말 데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2016년 새해쯤에는 완성된 사자비 옆에 판넬을 펼치는 뉴건담이 나란히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프라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까, 또는 만들었는데 뭔가 완성도가 높은 프라모델 한번 손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사자비 버카를 먼저 추천할게요. 뉴건담보다는 사자비가 조금 더 만들기는 쉽고 완성되었을 때 느낌은 더 좋은 것 같아요. 2016년에도 여러분과 저의 덕스러운 라이프가 항상 충만하길 기대합니다. May the dog be with you. 항상 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삼덕후 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독보드 차트 멤버 5명의 개인적인 타인의 취향에 대해 들어보셨습니다. 방송 순서는 저에게 녹음 파일을 보내준 순서대로 보통 했고요. 자, 그러면 꼴찌가 누군지 아시겠죠? 저희가 괜히 그분을 구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덕질로 올해를 보내셨나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덕질은 세상에 대한 관심이고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덕후다. 전 이 말을 믿고 있어요. 샤아에게 지오니즘이 있다면 저에게는 덕후이즘이 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덕후 팟캐스트 덕보드 차트. 그런데 저희는 스튜디오 휴무로 인해서 1월 16일에 녹음을 할 예정이에요. 그동안은 좀 휴식기를 가질 거고요.
다음 주제는 슬램덩크 캐릭터 순위입니다. 다음화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2015년 모두 올 한 해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2016년 병신년에는 결론적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방송 때 뵐게요.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모두 인사해.